모차르트.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은하계 신동으로만 기억하고 어린 나이에 수많은 곡을 작곡했던 천재 음악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항상 찬란한 순간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럽의 왕실을 돌아다니며 연주해야 했던 시간, 자유로운 음악가가 되기 위해 기존 질서와 충돌했던 선택,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한 작업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위인 도서관에서는 천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삶,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756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잘츠부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궁정 악단에서 활동하던 음악가였고 바이올린 교본을 집필할 정도로 음악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재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누나 난네를이 건반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모차르트가 조심스럽게 건반 앞에 앉더니 악보를 배우기도 전에 건반 위에서 화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연주였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레오폴트는 아들의 재능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레오폴트는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그 재능을 길러내야 하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어린 모차르트가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가 6살이 되었을 때 레오폴트는 아들의 재능이 잘츠부르크라는 작은 도시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마차에 짐을 싣고 유럽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빈, 파리, 런던, 로마. 유럽의 여러 궁정에서 어린 모차르트는 연주를 했고 왕과 귀족들은 작은 아이가 만들어내는 음악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가리고 연주를 하기도 했고 즉흥적으로 곡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긴 여행, 낯선 도시,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연들. 연주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린 음악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 뒤에는 아버지 레오폴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을 계획했고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차르트에게 음악은 재능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궁정에서 음악가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인 자리였지만 정해진 급여가 있었고 궁정 음악가는 귀족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라기보다 귀족의 요구에 맞추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일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 연주해야 하는지, 어떤 곡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분위기의 음악이 필요한지 그 선택은 항상 귀족에게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음악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지만 궁정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러한 재능이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궁정 음악계에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음악가도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 그는 황실에서 활동하던 작곡가로 당시 빈 음악계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그만큼 기존 음악가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궁정이라는 공간은 재능만큼이나 질서와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충돌은 아니었지만 같은 도시에서 같은 무대를 바라보며 늘 경쟁의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차르트에게는 그 틀 안에서 음악을 만드는 일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궁정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 선택은 안정된 삶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모차르트는 음악을 위해 자유를 선택합니다. 1781년 모차르트는 빈으로 향합니다. 당시 빈은 유럽 음악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모여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음악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연주회를 열고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음악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모차르트의 음악은 점점 더 넓은 무대에서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같은 오페라와 수많은 교향곡과 협주곡들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현실의 삶은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으며 그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차르트는 한 곡의 음악을 의뢰받게 됩니다. 얼마 뒤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곡의 음악을 작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음악은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 레퀴엠이었습니다. 누가 의뢰했는지는 끝내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차르트는 이 작품을 최선을 다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모차르트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던 밤, 모차르트는 악보 위에 마지막 음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퀴엠은 결국 그의 손으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은 이를 위한 음악을 쓰고 있었지만 그 음악은 결국 그 자신을 위한 레퀴엠이 되고 말았습니다. 1791년 모차르트는 마지막 악보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세였습니다. 모차르트의 삶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로 기억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그의 재능만이 아닙니다. 안정된 자리를 떠났던 선택,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을 멈추지 않았던 태도, 그 선택들이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게 만들었고 그의 음악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모차르트 편이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